자, 2장 네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자, 소포체와 골지체의 효소들이 단백질에 이런 것들을 붙인다고 그랬죠. 이것들은 단백질의 기능을 보조하는 지질이나 탄수화물을 뜻한다. 우리 이것들을 단백질에 붙여야 하지 않겠니? 그렇죠? 그래, 아미노산만 가지고는 단백질에 다양한 기능을 주지 못하니까. 아미노산이 20종류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거의 조합만 가지고는 단백질의 기능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어떠한 기능이 필요할 때 거기다가 지질을 붙인다든가 탄수화물을 붙인다든가 그래서 기능이 추가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자, 단백질이 또아리가 표준어라고 하죠. 또아리를 트는 메커니즘이나 뭐 또아리는 이렇게 뱀이 뭐 또아리를 튼다든가 그죠? 이런 거만 아니면 이런 거 꼭 또아리 이렇게 트는 거 말고 단백질은 막 여러 방향으로 막 이렇게 꼬이기도 할 테니까 그죠? 이런 것들 드는 메커니즘이나 지질, 탄수화물의 역할에 대해서는 생화학편을 참고하도록 하죠. 생화학편. 자, 날로 먹는 생화학도 언젠간 나오겠죠. 그리고 카툰 칼리지 생화학에도 그 일부 부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골지체의 또 다른 기능, 중요한 기능. 사실 단백질을 추가로 변형하는 기능은 골지체의 부가적인 기능 중 하나예요. 골지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택배 물류센터처럼 완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필요한 곳에 보내는 기능이죠. 와, 택배 알바 같은 거 간혹 하시는 분들 있죠. 연말에 배송 받을 때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죠. 일당이 좀 세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골지체 안에서는 실제로 많은 단백질들이 배송을 위해서 대기 중이다. 어디로 갈지 이제 배송을 세포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세포 뭐 안에 특정 장소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제가 부적절한 것은 유머를 위해서 만든 내용들은 읽지는 않을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단백질은 무슨 기능을 하기에 세포 이곳저곳으로 배송되어야만 하는 걸까? 아마존에서 직구하면 이런 박스에 담겨가지고 오죠. 우리 택배 상품이야말로 목 빠지게 기다리는 고객님들이 계시니까 이곳저곳 배송해야 하지만 단백질은 왜 여기저기 배달되어야 하니? 도대체 너희들 기능이 뭐기에? 단백질의 기능이 뭘까요? 자, 흔히들 단백질은 고단백 저칼로리 닭가슴살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단백질. 아유, 헬스하니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닭가슴살 먹고 계란 삶아서 많이 먹고 그래야겠지. 그런데 중고등학생 되어 가지고 생물 시간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고분자 물질 그런 정도로 알 수 있죠. 전공이나 아니면 교양 과목에서 생명과학을 배운 우리 대학생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을 리보솜에서 변역 과정에 의해 연결되어 만들어진 이 20개의 하면 좀 틀리겠구나. 이것도 바꿔야겠다. 20종류의, 그쵸? 종류의 아미노산이 리보솜에서 번역 과정에 의해 연결되어 만들어진 펩티드가 소포체와 골지체에서 추가 가공되어 만들어진 생체 거대 분자로 세포 안에서 효소로서 기능하거나 구조적 역할을 한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죠. 라고 검색되네요. 대학생들은 역시 검색에 킹스 앤 퀸스, 그죠? 대학원생은 생명과학 대학원생은 단백질이지 뭐야 그 세포 안에 엄청 많아서 나 실험하느라 귀찮게 만드는 짜증나는 물질. 그죠? 그래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마다 단백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다. 단백질은 고단백 저칼로리 닭가슴살의 영양 성분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노 사이즈의 분자 기계라고 이해하죠. 나노 사이즈의 분자 기계. 멋진 말이죠. 단백질 그중에서도 효소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일종의 분자 기계인 것이다. 물론 효소가 아닌 단백질도 분자 기계처럼 작동한다. 나는 다른 분자 자르는 효소, 얘도 단백질. 나는 다른 분자 자르거나 붙이는 효소, 얘도 단백질. 나는 효소는 아니지만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분자 기계인 항체, 나도 단백질이야. 자,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나르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 효소라고는 하지 않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 뭐 산소를 다른 것에 갖다 붙인다든가 그래서 화학 결합을 새로 만드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단백질은 이렇게 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자 기계이기 때문에 세포의 물류센터인 골지체에서 특정 단백질이 필요한 세포 내 장소로 각각 배달된다. 나는 저기로 갈게. 나는 저기로 갈게. 나는 세포 밖으로 갈게. 나는 이쪽으로 갈게. 그렇다면 이 수송소포, 단백질이 쌓인 이 수송소포, 작은 주머니라는 거죠. 그죠? 세포 내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일까? 기사님, 이 차 수송소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 한심한 고객님 단백질 같으라고 그것도 모르고 타셨어? 얘는 누구일까요? 얘는 모터 단백질이라는 친구인데 나중에 세포 골격 편에서 공부할 거야. 수송소포 안의 단백질들은 세포 밖으로 분비되기도 하고 다음에 배울 세포 내 소기관 리소솜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포체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소포체에도 여러 가지 효소가 있다고 그랬죠? 효소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단백질을 수식하는 단백질을 변형을 가하는 효소로서 작용하는데 그 효소도 역시 단백질이죠. 그래서 다시 소포체로 들어가는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효소로 작용하기 위한 단백질은 다시 소포체로 들어가게 된다. 자, 지금까지 소포체, 골지체 기능, 두 개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핵, 소포체, 골지체. 이제 세 번째, 리소솜 혹은 리소좀이라고 하죠. 리소솜은 소포체, 골지체와 함께 내막 시스템, 내막 엔도멤브레인 시스템, 내막, 세포 안쪽에 있는 막으로 이루어진 구조라는 뜻으로 내막계라고 불러요. 통화들 리소솜이에요. 나도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막 시스템의 멤버에 나도 끼워줘. 어디 조그맣게 맘먹으려 하지? 골지체나 소포체보다는 훨씬 작죠. 알고 보면 무서운 애야. 끼워주자. 얘네들을 통틀어서 내막계라고 불려요. 내막계. 리소솜은 리소좀이라고 하기도 해요. 영어로는 라이소솜이에요. 영어로는 라이소좀, 한국말로는 리소솜. 그렇죠? 라이시스, 분해와 관련된 온갖 가수분해 효소들이 모여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다. 가수분해는 물을 가하면서 분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해하고 싶으면은 물을 딱 가하면은 여기에는 OH,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요. 그죠? 이게 가수분해. 물 분자를 이용해서 물 분자를 잘라서 OH와 H로 잘라서 두 분자에 나눠서 붙이면서 또한 큰 분자를 두 분자의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그런 과정을 가수분해라고 해요. 가수분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수분해예요. 리소솜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을 가수분해할 수 있는 50여 종의 가수분해 효소들이 들어있지. 얘네들은 뭐든 분해하고 싶어하는 배고픈 맹수야. 일종의 세포 내 재활용 센터인 거죠. 리소솜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리소솜 안의 가수분해 효소는 필요 없어진 세포 내 분자들을 분해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리소솜은 일종의 세포 내 재활용 센터라고 보면 된다. 핵산을 분해하는 효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이런 것들이 다 리소솜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분해해서 작은 기본 단위로 분해해서 리소솜 안에서 다시 재활용된다는 거죠. 그죠? 와, 깨끗하게 분해됐네. 가서 재활용하자. 이번에는 리소솜에 이어서 퍼록시좀 이름이 희한하죠. 퍼럭시솜. 퍼록시좀 그러면 뭐죠? 퍼록사이드가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 하면은 과산화수소 H2O2. H2O는 그냥 산화수소, 물이죠, 물. 과산화수소. 산화가 좀 과하게 많이 됐다. 산소가 두 개 붙어 있죠. 과산화수소. H2O2, 과산화수소를 약간 해석해서 어디에 써요? 살균하거나 그럴 때. 예전에 옥시풀이라고 있었죠. 나가서 막 뛰어놀다가 반바지 입고 여름에 무릎이 까지면은 요즘은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많지만 예전에 옥시풀이라고 과산화수소를 갖다 부어줬어요. 살균을 하느라고 막 무지무지하게 따갑죠.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산소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이 과산화수소의 강력한 산화작용을 통해서 이 상처 부위에 오염됐을지 모르는 미생물들 같은 박테리아를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2O2는 굉장히 산화를 잘 시켜서 다른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H2O2,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세포 안에서도 존재해요. 그래서 H2O2, 과산화수소를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 질 안에 함부로 노출시켜 놓으면 안 되고 세포 안에 특정 장소인
페록시점이라는 세포내 소기관에서 만들고 또한 세포내 소기관인 페록시점에서 과산화수소도 분해도 해요. 분해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페록시점은 리소점처럼 물질의 분해를 담당하는 세포내 소기관이다. 페록시점은 주로 독성 물질을 리소점에서 잘 분해하기 힘든 길이가 긴 지방산, 아미노산의 광학 이성질체 등을 분해한다. 아미노산의 광학 이성질체.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걸 갖다가 요 가운데 탄소가 있고, 요 네 방향으로 여기는 수소, 여기는 아미노산 20개마다 각기 다른 그룹이 붙어 있고, 여기는 카르복실3 그룹, 여기는 아미노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저 네 개의 작용기가 정사면체 있죠? 삼각형 4개 붙여 놓은 이런 입체 구조. 요 안에 탄소, 가운데 탄소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각각 내면 쪽으로 이렇게 향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인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거울상, 여러분이 왼손을 거울에 비치면 오른손이 되는 것처럼 아미노산도 거울에 비치면은 서로 겹칠 수 없는, 우리가 왼손을 오른손에 정확하게 펴갈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미노산도 거울 속에 비친 상은 원래 아미노산과 완전히 뒤집힌 상이기 때문에 서로 겹칠 수가 없고 입체적으로 다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에 딱 결합한 효소들이 가서 결합해서 얘를 분해해 줘야 되는데, 거울상 아미노산은 이 모양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다른 효소들이 거기에 결합을 못하겠죠. 좀 이상하게 생긴 놈들은 어디서 분해시킨다? 이 페록시점 안에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분해시킨다. 과산화수소는 높은 농도로 세포 내에 유출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페록시점 안에 가둬둔다.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다른 독성 분자들을 산화시켜서 분해한다. 다른 독성 분자, 밖에서 다른 메커니즘으로는 분해하기 힘든 그러한 물질들을 페록시점 안에서 분해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H2O2를 다 쓰고 나면은 이 위험하니까 H2O2 가산화수소를 다시 물로 분해해주는 효소가 카탈레이즈예요. 이 카탈레이즈라는 효소는 역시 페록시점 안에 존재해요. 자, 지금까지 핵, 소포체, 골지체, 리소솜, 그리고 페록시점까지 배웠죠. 이제 이 정도면 대충 세포 안에 있는 세포의 소기관은 거의 다 배웠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식물 세포에 있는 뭐 열목체나,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미토콘드리아는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얘기를 해요.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하기 전에 리보솜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리보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소기관이죠. 예전에 조면 소포체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조그만 리보솜. 사실 이 리보솜을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부를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네, 다른 세포 내 소기관에 비해 크기가 너무 작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세포 내 소기관은 소포체, 골지체, 리소솜 모두 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리보솜은 그렇지 않은 거죠.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이런 조그만 기관이에요. 그렇다. 리보솜은 다른 세포 내 소기관과 달리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 있지도 않고 크기가 너무 작다. 그렇죠? 소포체, 골지체, 핵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리보솜은 그러지도 않고 글씨가 너무 작다. 글씨가 너무 크기가 글씨네.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이라는 엄청나게, 세포로 하여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포 내 소기관에는 일반적으로 끼워주는 분위기다. 안 끼우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끼워주는 분위기다. 자, 리보솜이죠. 리보솜 여기 mRNA가 딱 붙어 있고, mRNA 전령 RNA죠. tRNA 운반 RNA가 이 동그란 아미노산을 하나 가져와서 쭉 붙이면 이렇게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잘 3차원적으로 접히면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생긴 폴리펩티드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아미노산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다음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자, 세포 내 소기관 파트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 소기관의 특별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니? 공통점이 무엇일까? 네, 교수님, 내부 공생설 아닌가요? 내부 공생설이라 드디어 제 2장이 끝나가는구나.
내부 공생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내부 공생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내부 세포 안쪽에서 공생하고 있는 다른 세포예요. 아주 오래전 진핵세포 안에서 들어와 공생하고 있는 세포의 소기관이다. 미토콘드리아, 동물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식물세포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뇌가세포 분열로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지. 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옛날 이야기를 해보자. 지구상에 원핵, 단세포 원핵 생물만 있던 아주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28억 년 전 정도에 지구의 첫 세포가 태어난 것이 이 책을 읽는 우리의 후손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지금은 28억 년 전이니까 무려 10억 년 동안 정말 심심했겠죠. 지구에는 단세포 원핵생물, 박테리아 같은 것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 심심해.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박테리아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며. 재미없기는 뭘, 우리 단세포 원핵생물도 얼마나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한번 만나볼래? 이상한 놈들이 있죠. 좀 다르게 생긴 놈들. 원시 지구처럼 그렸지만 화산이 폭발하고. 얘들아 일로 와봐. 친구 소개시켜 줄게. 저기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은 뭐야? 빨간애. 산소를 들고 있죠? 얘가 뭘까? 초록색에 얘는 혹시 엽록체의 전신이 아닐까? 그죠? 이 산소를 가지고 노는 친구는 안녕 나는 산소를 호흡해서 에너지를 잔뜩 만들 수 있는 산소 호흡 세균이야. 얘네들 멋지지? 나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광합성 세균이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머머 쟤는 누구니? 얘는 좀 원핵 생물인데 좀 커요. 좀 커요. 누구? 저 괴물은 뭐니?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다른 괴물이 또 나타났죠. 진격의 거인의 오마주. 이 빨간 놈을 먹어. 그 놈을 먹어야 힘이 나. 빨간 놈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빨간 놈을 먹으니까 안으로 들어갔죠. 어때? 슬슬 기운이 올라오지? 조금만 기다려봐. 으아, 힘이 난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서 이 잡아먹은 세균이 미토콘드리아로 변신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막 만들죠. 아니, 이렇게 반응이 빠르다니 역시 미토콘드리아야. 이것이 바로 산소호흡 세균, 여기 빨간 거 산소호흡 세균과 광합성 세균은 다른 세포 안에서 살게 되었다. 28억 년 전에. 이것이 바로 내부 공생설이다. 그래서 우리 진핵세포의 조상이 만들어진 거죠. 식물세포의 조상, 동물세포의 조상. 식물세포에는 산소호흡세균과 광합성세균이 둘 다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로 각각 적응해서 이 안에서 세포 소기관이 되어서 열심히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주인세포에게 주고, 반면 동물세포는 이 엽록체는 없지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온 세포 호흡세균이 ATP를 만들어서 이 주인세포에게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포 내부에서 공생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주인세포에게 바치는 ATP란 무엇일까? ATP 이렇게 생겼죠, 그죠? ATP, 아데노신 3인산. 자, 아데닌에 5탄당 리보즈가 붙으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하나, 둘, 셋.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알파 인산, 두 번째가 베타 인산, 감마 인산.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게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ATP라고 하죠. 우리 세포의 구성 성분인 핵산 중 RNA를 만드는 구성 단위야. DNA를 만들 때는 리보즈가 아니라 데옥시리보즈, 데옥시라는 것, 데는 뭐를 떼어낸다는 뜻이에요. 산소, 억시전을 떼어낸다. 그래서 여기 2' 탄소, 여기 1' 탄소, 2' 탄소, 3' 탄소, 4' 탄소, 5' 탄소인데 2' 탄소에 OH가 없고 그냥 수소가 달려 있으면 리보즈가 아니라 데옥시 리보즈가 돼요. 그렇죠? 얘는 DNA를 만드는 물질, 얘는 RNA를 만드는 물질이기도 한데 ATP는 또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핵산도 만들고 고에너지 분자로 쓰이기도 하지. 교수님 생화학 시간에 가르쳐 주실 걸 미리 알려주시면 어떻게?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감마인산이 떨어지면서 ADP와 PI로 분해될 때 PI라는 거는 무기인산이에요. 혼자 떨어져 나가면 이제 유기물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인산이라고 하고, 무기물질을 이놀게닉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놀게닉에 I자를 붙여서 무기인산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 ATP란 세포 내에서 간편하게 쓰이는 현금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이다. ADP와 PI로 분해될 때 ATP,
이 트리포스페이트 3개가 붙어 있으면 트리포스페이트, 2개가 붙어 있으면 다이포스페이트, 다이는 2라는 뜻이죠. 트리는 1. 그래서 ADP는 다이포스페이트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나오고, 다시 에너지를 일부에서 넣어주면 ATP로 만들어서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다시 ATP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혹은 에너지를 쓰면서 수행하는 세포막 안팎으로의 물질 수송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세포가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인 포도당, 대사당분 포도당, 나의 세포 안으로의 수송이 무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세포 내로 수송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세포막도 역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세포막 안팎으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3장에서 다시 만나요.